네, 그 명승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 이제 그만이란 닉네임으로 그 링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블로그 할 때 트래픽이 높아서 매우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예, 초창기에 이제 하우PC 팀장에서 출발하셔서 지디넷, 그 다음에 야후 코리아의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팀장, 그 다음에 블로그 산업협회장, 그리고 TNM 미디어 공동대표를 거쳐서 지금 현재 벤처스퀘어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서도 몇 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얼굴을 좀 화장을 하셨어요. IT 업계 어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래서 방송에서도 지금 꽃미남 MC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명승 대표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나머지 패널 소개는 명승 대표님께 그 바톤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1시부터 3시까지 MBC 상암에서 녹화를 좀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T 프로그램이 공중파, 지상파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메인 MC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얼굴 분장이 좀 되어 있는 상태로 깔끔하게 왔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패널 세 분 모셨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많이 지켜봤고 서로 글을 읽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던 사이입니다. 일단 우리 강정수 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 요새 뭐 메인 페이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엄호동 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호동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IT 쪽에는 뭐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제 블로터에서 뉴미디어 연구소인가요? 미디어랩, 예, 죄송합니다. 예, 뭐 다 비슷한 거죠. 뭐, 예,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이성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성규입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포털도 경험해보고 신문, 잡지, 뭐 그다음에 방송까지도 경험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다이내믹한 영역이 아마 웹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즐겨왔던 웹이 과연 우리 미디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우리 강정수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자기가 하시는 일들하고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웹 2.0 한국 웹 20주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기억에 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박사 논문이 온라인 뉴스의 가격 결정 구조, 가치 창출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서 당시 이제 블러터에서 이제 외부 필진으로 이제 독일에 있을 때부터 글을 쓰고 한국에 와서는 지금 뭐 연세대학교에서 강사하고 학교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최근에는 슬로우 뉴스 뭐 같이 창간에 좀 참여를 했었고 또 최근에 요즘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스피치라고 해서 20대 분들하고 같이 또 하나 또 미디어를 같이 좀 작업을 했고 주로 뭐 저는 이제 독일에 있을 때는 한겨레 21 통신원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는 많은 언론사들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두산 매거진 컨설팅을 좀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뭐 웹에서 어떻게 뉴스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같이 참여하고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엄호동 부국장님, 예, 네. 뭐 가장 혁신적인 뉴스 미디어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올드 미디어를 새로운 뉴 미디어로 탈바꿈시키는 조직부터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즘에 가장 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경향신문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0년 12월에 파이낸셜 뉴스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꽤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지난 9월 17일 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개편을 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서는 아마 국내 최초로 CTS 프로그램을 CMS 안에 집어넣는 통합 CMS 구축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신문 제작까지도 CMS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직 체계까지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아주 과도기적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뭐 반응이 괜찮으신가요? 예, 일단 그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이제 뒷단 안쪽의 변화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플론트 단에서 비주얼적으로 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끼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신문 미디어, 그러니까 뉴스 미디어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WCMS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바꾸는 개념 정도, 그래서 뉴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 정도의 이제 이런 편집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아예 일면 이제 프론트 페이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신문 일면 편집처럼 아예 백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때로는 동영상 하나로도 갈 수가 있고 이미지 하나로도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케이스여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인 신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처음에는 좀 받더라고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비자원에서 이 라면에 대한 이 나트륨이 함유가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예 프론트 페이지를 라면 사진 한 장으로 다 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진 안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기사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과거 컨텐츠 한 6개까지 묶어서 패키지를 해놓은 부분으로 해서 독자들은 굉장히 좀 좋았던 반응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고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지만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좀 반기는 구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블로터에서 연구라고 할까요? 실제로 이제 기사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고 방향성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성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포털도 경험하셨고, 그 종이신문도 가 계셨었고, 모바일 관련된 전략도 짰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블로터가 얼마 전에 이제 10월 1일자로 미디어 랩이라는 걸 출범을 시켰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랩을 좀 담당하게 됐고, 사실 이 랩을 출범시키게 된 거는 어떻게 하면 조금 그 다른 방식의 뉴스와 그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식들, 그리고 거기에 결합되는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해서 저널리즘, 뭐 크게는 저널리즘이지만 뭐 작게는 뉴스의 스토리텔링 방식들을 좀 바꿔가는 작업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뭐 탐색하기도 하고 실제 실행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들을 실제로 이제 뉴스 미디어가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웹 미디어, 이런 뉴스 미디어, 뭐 이런 변천사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데, 좀 주제를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과거, 지난 20년 동안의 웹 미디어의 그 발전상에 뉴스가 차지하는 역할, 그리고 뉴스가 움직이면서 포탈과 올드미디어와의 그런 역학관계가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으셨어요. 이성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포털의 역할, 지금의 역할로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뭔가 변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포탈의 역할이요? 네. 포탈의 역할은 잘 모르겠는데. 포털에 계셨잖아요. 네, 뭐 제 첫 직장이 오마이뉴스라는 이제 당시에 2000년에 참가를 했으니까 제가 입사한 게 2002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독립형 인터넷 언론들이 서서히 생겨날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그때 이제 네이버컴이었던 건가? 하여튼 네이버였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뉴스를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받은 거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기자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트래픽은 사실은 언론사의 페이지가 이제 곧 데스티네이션이 됐었는데 제가 그 예를 들면 속보를 한 문단짜리를 적어도 당시로 그냥 기본이 한 10,000 정도의 그 PB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02년, 3년, 4년을 지나서 언제부턴가 네이버나 포털 쪽에서 뉴스를 좀 보내달라? 비용을 지불을 할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게 뉴스 소비를 바꿀 것인가 이런 데 대한 큰 그 예상은 못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자 언제부턴가 이 뉴스를 언론사 사이트에서 읽지 않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털이 이제 이 그 뉴스 소비의 중심과 허브를 차지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저 기억에서도 2002년도 월드컵 때였는데 월드컵 때 두 가지 미디어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무까지, 지하철 무까지가 하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털 뉴스가 메인의 월드컵 뉴스로 가득 차면서 똑같은 얘기를 수십 건씩 받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아마 인터넷 신문사닷컴들이 콘텐츠를 트래픽이 있는 쪽으로 자꾸 몰아주고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종속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요때 이제 판단을 누군가는 했을 텐데 네이버의 판단 또 이제 그 언론사와 언론과 관련된 포털과의 판단 중에서 과연 누구의 판단, 전략적인 판단이 우세했는지 한번 좀 신문사닷컴에 계셨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당시에. 네, 저 같군요. 답변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의 판단이 우세했느냐? 저는 누구의 판단이 옳았느냐로 오히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성규 팀장의 질문 중에 하나도 이제 같이 섞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등장하고 뉴스미디어가 외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여전히 그때와 지금과 변한 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신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성규 팀장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신문은 지금까지도 원소스 멀티유즈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만들려고 모인 조직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인터넷도 생겼으니 여기도 한번 넣어보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다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털에서 이런 부분에 모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어떤 미디어 플랫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포털 뉴스는 진화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그 신문사 쪽에서 인터넷 뉴스 미디어는 진화는커녕 계속해서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신문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신문이고, 그 신문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야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만 계속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판단이 신문의 판단보다는 이제 포털의 판단이 맞았다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서야 그거를 서서히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단순하게 어떤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든 거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즈를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에 특화된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신문에 원유즈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마인드가 바뀌는 구조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포털에서 모으기 시작한 건 야후부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야후의 뉴스 팀장이었던 최희영 팀장님께서 이제 뉴스를 모으기 시작했고, 네이버로 옮기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때 막 모으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희영 지금은 이제 MVP 대표로 계시죠? 이분의 그 판단이 그만두셨나요? 판단이 되게 주요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연합뉴스 출신이기도 하셨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판도가 포털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야후 코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한국의 상황이 되게 독특했다 느끼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포털이 중심적으로 모든 뉴스를 뽑아가는 형태는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정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독일 쪽에 계셨었고, 그때 유럽 쪽에 뉴스 미디어들이 움직이는 것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상황하고 어떻게 비교됐었어요?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 있었다면은 유럽이나 북미에 있어서는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사건,
이게 대단히 온라인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뉴스 저널리즘의 어떠한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즉 종이신문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 9.11 사건들을 속보를 받아보기 위해서 갑자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냥 대충 종이신문에 있거나 잡지등을 겨우 올려놓고 있는 데다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언론사나 잡지사에서 웹미디어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조직 간의 갈등입니다. 평생 종이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타이타닉 타면서 해외여행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쾌속정 타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니 내리기도 싫은 거고 불안하기도 하고 저기 갔다가 나는 승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싶어 해가지고 되게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탁월한 전략적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배로 가야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저 배는 침몰하는 배다 하면서 이제 보트를 옮겨 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해외 언론사도 한국처럼 포털처럼 뉴스를 모아보는 건 없는데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뉴스업이 한 40% 정도가 구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글 뉴스를 한국에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구글 뉴스를 많이 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페이스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리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그러니까 뉴스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 3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20몇 % 넘어서고 있는데 언론사들이 보기에는 이게 괴물인 거예요. 자기가 생산한 곳에서 보질 않고 과거에는 종이신문이라는 건 생산부터 소비까지를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만 해놨더니 들어오는 것, 즉 딥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는 왓츠앱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하면서 사실은 유통 파워를 상실해버리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다음과 처음에는 이제 야후가 있었지만 다음과 네이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모바일에서 네이버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네이버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해외 마찬가지도 구글 뉴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통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런 어그리게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스트리뷰터들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유사한 상황으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유통의 장악력이 놓쳐지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벤처스퀘어를 중국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CN을 만들려면 거기에 중국 내 사업자를 내야 되고 거기 또 CN.벤처스퀘어를 하려면 한국 쪽에 있는 트래픽이 너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챗에 아이디를 만들어서 뉴스를 공급해라 이러더라고요. 메신저로 뉴스를 공급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나? 중국은 완전히 모바일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게 동유럽학이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중국이 비슷한 현상인데 거기는 PC 시대를 넘어서 바로 이제 모바일 시대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PC적인 사고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종이신문이 웹미디어로 가면서 겪었던 고통을 사실은 전 네이버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이버 앱 보면은 이게 무슨 PC 때 만들었던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 화면에다가 다 찌그러였던 거를 전 지금도 모바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계신 분이나 다음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UI, UX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개판으로 만들어 올리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이러한 PC적인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에서도 이렇게 한 화면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C가 워낙 강력하게 지배해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가 오고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바일 웹들이 또는 모바일 앱들이 PC적인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은 신문사가 종이신문에서 이런 PC로 가지 못했던 또 모바일로 가지 못했던 거하고 사실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물론 그 정도는 좀 다르고 그 기본적인 한계는 신문이 더욱더 갖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중국이나 지금 특히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PC를 건너뛰어서 모바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20대라든지 10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PC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모바일을 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저는 상품군이라든지 UI, UX는 훨씬 더 모바일 친화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조이스닷컴이 아시아의 최초 인터넷 신문인 거 아십니까? 네,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신문사들이 바뀌어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이런 유통망의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신문사 입장에서 주도권을 잡기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언론사 종사자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언론계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가장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게 헐값에 퍼주겠다 포털에.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든지 선택권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포털을 안 가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포털에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고, 저마저도 소비자로 돌아갔을 때는 한 군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제한적인 정보를 보는 것보다 모여 있는 정보에서 어떤 이 대중이 많이 보는 곳에서 몰려가서 저도 똑같은 거를 컨텐츠를 찾아보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신문 자체가 오프라인 구조에서는 신문이라는 거는 어떤 브랜드 단위로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 경향신문 이런 브랜드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는 어떤 48명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안에 모든 거를 다뤄서 넣어줘야 되는 어떤 패키징이 돼서 됐던 것들이 네.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패키징이 완전히 깨지고 기사 단위로 다 돌아다니는 구조에서 중복 현상이는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어떤 유통 부분, 특히 이제 인터넷 디지털 유통 부분은 집합돼야 그 안에서 뭔가 이 뽑아내지 걸러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포털을 제끼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그 발상이 신문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포털 만들어 보자. 난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저는 10년 동안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오히려 포털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신문하고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포털과 신문과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CMS를 만들긴 했지만 CMS는 어떤 하나의 도구였고요. CMS를 만들면서 조직까지 바꿔나가고 있는 게, 신문사에는 대다수 이제 저희가 편집국에 한 150명, 160명이 있는데 이제 전체 직원은 200명이 넘지만 그 150명이 전부 다 종이신문 기자예요. 취재기자, 신문기자, 취재기자, 편집기자 다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CMS를 바꾸면서 바꾼 조직 구조와 마인드가 뭐냐면 취재기자만큼은 기자입니다. 그냥. 종이신문 기자는 편집 기자만 종이신문 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처음부터 종이신문 기자를 하다 보니까 종이신문에 맞는 사진과 텍스트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갖다 컨텐츠를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종이신문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걸 포털로 넣어줘봐도 의미가 없는 구조가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신문 기자가 아닌 어떤 멀티미디어 기자가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려놔주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풍부해지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 편집 기자가 온라인으로 다 어떤 커스터마이징해서 플랫폼에 최적화시켜서 포털로도 내보내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도 내보내고, 또는 종이신문 편집 기자가 종이신문으로도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가 돼서 상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신문사가 어떤 플랫폼까지 다 장악을 하겠다. 과거에 어떤 신문과 방송이 다 플랫폼을 같이 갖고 있었듯이 그건 아니다. 이젠 디지털 시대에서는 플랫폼하고 컨텐츠의 생산은 분리돼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을 이어서 하면은 사실은 이 CMS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 15년도에서 윤정기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보통 영국 더 타임스 같은 경우 하루에 6,000부 정도였어요. 6,000부 정도면 소비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료들, 정치인들, 학자들 땡. 그러다 보니까 디베이트 페이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논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죠. 거기서 처음으로 시간당 6만 부를 찍어내는, 예를 들자면 시간당 6만 부니까 훨씬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만 부, 30만 부 찍어낼 수 있는 윤정기를 개발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찍어내는 게 30만 부, 20만 부면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런던을 벗어나서라도 흔히 말해서 처음으로 중산층 신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산층들에게는 디베이트 페이퍼가 아니라 다양한 리포트라는 그때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처음으로 육하법칙이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에 불이 났고, 누가 죽었고, 누가 뭐 결혼을 했고, 누가 사고를 냈고, 누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나온다. 즉 기술의 발전도 형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디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웹 CMS도 있고 워드프레스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윤정기처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술 개발이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없이는 미디어 자체가 성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은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저널리즘과 새로운 미디어의 다양한 포맷들을 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야만 저는 포털하고도 동등하게 어떤 상승의 구조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웹 구조에서는 유통업체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웹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 이마트도 처음에 가면 김 보면 무슨 김, 미슨 김 있다가 요즘 다 이마트 김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유통업의 파워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틀렉을 장악하면은 자신들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 시장을 재편해 나갑니다. 네. 그렇게 된데 우리가 가가지고 맨날 이마트 김 먹고 이마트 케첩 먹고 이마트 사과 먹고 이거 아니잖아요. 뭔가 다양성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다시 과거처럼 각각의 브랜드들의 어떤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처럼 저는 포탈이 지금 현재 하나의 포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좀 기술 혁신을 하는 기업들에서 새로운 형식의 포맷들을 만들어내면 좀 그런 포맷도 받아들여야지 맨날 포탈 네이버나 지금 다음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포맷 주고 여기다 맞춰서 공급해라. 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낸셜 뉴스처럼 새로운 형식의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블러터처럼 새로운 형식을 한다라면 그러한 뉴스도 좀 받아줘서 사람들이 편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의 기회들도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상생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약간 흥분하셨는데요. 네, 조금만 보충해 주시죠. 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다음을 계속해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CMS가 만들어졌고 컨텐츠가 이렇게 생산될 거다, 되고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그 변화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새로운 거를 생산하는 데 대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컨텐츠에 대한 자산, 데이터베이스의 적극 활용인 거죠. 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공유가 허용된 웹상에 떠 있는 많은 정보를 같이 코디네이션하는 어떤 리패키징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포털로 보냈을 때에 완전히 다 제거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보냈을 때가 품질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네. 깨져가지고 이제 데이터도 사라져버리고 그래픽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좀 받아줄 수 없겠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포털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죠.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제 네이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향적인 부분으로 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제 네. 지금은 파이낸셜 뉴스 혼자지만 점차적으로 언론사들이 이렇게 간다면 분명히 어떤 그 하이퍼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상생이 아니겠니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되게 리치한 컨텐츠를 보냈는데 플레인 텍스트만 보여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예. 구조죠. 이성규 팀장님한테 사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뭐 말이 막 빨라지는데요. 이런 현상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뭔가 개선해야 되는 상황들을 이제 연구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지금 미래 웹 미디어나 뉴스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양성을 위한 웹들, 미디어들. 글쎄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모든 뉴스는 그 포털로 모여서 포털에서만 소비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포털이 사실은 현재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웹이라는 하나의 굉장히 다채로운 다이내미크한 캠퍼스를 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 특히 이제 뉴스라는 측면에서는 그 안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이해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는 웹을 좀 너무 이렇게 좀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웹의 그 가치들을 저는 이제 이 다른 이유로 많이 막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언론사, 그건 뉴스 미디어고 그 뉴스 미디어가 다시 자기가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웹이라는 공간을 얼마나 제대로 다시 재구성해서 그 오는 독자들한테 어떤 경험들을 새롭게 줄 수 있느냐의 고민에 좀 더 그 천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소위 말하는 스노폴류의 이머시브한 그 스토리텔링 기법들이 실제로 각각의 언론사의 웹에서는 구현이 되지만 그것이 그 XML을 타고 네이버로 건너가거나 다음으로 건너가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하이퍼링크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네이버한테 요구할 거냐. 차라리 독자들이 이쪽 뉴스 사이트의 웹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경험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어떠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적 투자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되게 거대한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말씀드리려고 말도 좀 빠르게 하고 과격한 말씀도 이마트 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뉴스가 웹을 지배하는 절반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시간 웹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SNS가 지금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뉴스가 실시간성을 많이 보장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스가 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유통될 때 어떤 모습으로 유통될지, 지금 유튜브의 MCN이라는 그런 유통 채널이 혁신이 좀 보이는데요. 이런 새로운 그 채널 현상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발언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양띵이라든지 대도서관 해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인이 그 뉴스 미디어를 20대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2번씩 내는데 트래픽이 한 80만, 90만 이렇게 나타나는 뉴스 어떤 채널들도 존재하고요. 또는 이제 특히 미국에서 미셸 판이라든지 이런 블로거로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자신이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하나의 퍼스널리티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유튜브 셀레브리티 또는 유튜브 스타로 지금 꺾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우리식으로 하면 SMYG처럼 이걸 묶어가지고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그들을 제작을 지원해주고 프로모션해주고 그리고 광고주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기서 근데 결정적으로 유튜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유튜브이 갖고 있는 생태계적 사고죠. 즉 전체 수익의 작게는 45%에서 55%의 광고 수익을, 즉 우리가 미셸 판의 동영상을 보면 거기 나오는 광고에 45% 55%를 미셸 판에게 줍니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무한한 PPL을 거기다가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어떠한 그 먹거리 시장들이 이제 창출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20대들이 요즘 저는 한국 대학생들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니 그랬더니 유튜브 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올라온 그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처럼 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내가 보고자 하는 채널들을 구독을 하면은 하나의 나만의 방송 콘텐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가 이동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강력하게 하나의 새로운 어떤 뉴스 미디어로서도 기능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떠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서 좀 성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금에는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웹이 무한하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생산자에게 주는 베네핏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SNS로 온 뉴스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의 어떤 BJ한테 4천만 원인가 별풍선을 쏘아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은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고 콘텐츠 생산자들한테 가는 링크와 그 링크와 주목도 시간간을 모두 이제 또 다른 베네핏으로 전환해 줄 수 있어야 새로운 웹의 건강성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뉴스와 미디어 그리고 포털과 향후 관련된 콘텐츠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